안녕하세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히고 각성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늘 제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끼지 말고 잘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마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제 뒤통수를 칠 사람은 있더라고요. 얼마 전 겪었던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저희 집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때의 사건을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요. 전 사실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유통 쪽으로 자수성가로 크게 자산을 쌓으셨고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골고루 재산을 물려주신 덕분에 그 덕에 저희 집도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었거든요. 아빤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으시고 난 후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하셨고 건물도 몇 채 갖고 계실 정도로 부를 더 많이 쌓으셨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오빠도 정말 편하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아빤 이런 게 다 운이고 복일 뿐이라며 저와 오빠에게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아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늘 봉사하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셨어요. 저희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같이 시설에 가서 청소 봉사도 했었고요. 그렇게 봉사라고 들어오는 길엔 아빤 어김없이 저와 오빠에게 얘기를 하신 게 있었네요. 얘들아, 아빤 할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지금껏 살고 있어. 니들도 그 덕에 고민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한테 복이 조금 더 왔다 생각하고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잘해야 하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끼지 말고 마음을 다해야 해. 아빤 고마움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보답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 아빠의 인생 철학 덕분인지 저와 오빤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어요. 오빤 중학교 졸업 후 유학을 가게 됐고 그 뒤로 쭉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선 저 역시 해외 유학을 다녀오길 바라셨지만 전 한국에 남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 두 분 다 바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외로움도 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만난 친구였거든요. 타지에서 이사를 왔던 그 친구는 친한 애가 없었어요. 거기다 집이 무척 가난하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복이 좀 허름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동네 다른 졸업생 언니한테 받은 교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각자 알아서 교복을 맞춰 입어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친구였죠. 그 친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숨김이 없는 아이였어요. 처음 저희 집에 초대를 했을 때 했던 그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와, 도연아, 너네 집 진짜 부자구나. 우리 집은 창에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고 하네? 진짜 부럽다. 야, 샘난다 얘. 에이, 왜 그래? 오늘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당연히 말했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신경도 안 써. 어디서 자든지 말든지. 도연아, 난 진짜 네가 부럽다. 나도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내내 부럽다는 말을 내뱉던 그 친구의 눈빛이 참 쓸쓸하고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와 이름도 비슷했고 취향도 비슷했어요. 어찌나 애가 싹싹한지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면 그 친구의 넉살에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지곤 했죠. 우와,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팔아도 되겠는데요? 어머, 주연이 너무 날 띄워주는 거 아니니? 어쩜 주연이는 올 때마다 내 기분 이렇게 좋게 하는지 몰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전 우리 어머니 음식
평생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도연이가 어머니 닮아서 팔방미인인가 봐요. 뭐? 아유, 참, 얜 넉살도 좋아. 그렇게 전 그 친구와 정말 단짝처럼 지내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부모님도 장례식장에 방문해 조문을 드리기도 하고 저 역시 친구 곁에서 위로를 해주곤 했네요. 그렇게 저흰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일들을 모두 공유하며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쉽게도 대학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게 되다 보니 성인이 된 이후론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종종 서로 약속해 만나곤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30대 초반이 됐을 때 참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한 사진관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참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말투도 상냥하더라고요. 거기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중해 보이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서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갖다가 저흰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댁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시부와 식당에 다니시는 시모, 그리고 시누이까지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이셨죠. 처음엔 시댁 식구들이 정 많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 제가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하고서 빨리 임신을 하고 싶어 여러 번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상 임신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었어요. 무려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집에선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시댁에선 은근 그걸 또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모가 줄 게 있다며 퇴근 시간 맞춰 집으로 오시더니 뭔가를 저에게 쥐어주시더라고요. 봤더니 한약이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먹어봐. 내가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타온 거다. 자고로 밭이 좀 어떻게든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는다더구나. 너 가만 보니까 매달 생리통으로 힘들다 어쩌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애가 들어서겠니? 그러니 이런 거라도 먹어서 밭을 가꿔야지. 네? 아, 어머님, 그게 저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전 이상이 없대요.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야 그냥 병원에서 하는 말이고 내가 딱 보기엔 밭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 꼬박꼬박 먹거라. 결혼한 지 5년이면 못해도 시댁에 좋은 소식 2번은 전해야지. 그리고 친정에서도 우리 볼낯이 있겠니? 아무튼간 내가 너 생각해서 받아온 거니까 잊지 말고 꼬박꼬박 먹거라. 그러더니 시모는 회칸이 돌아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한약을 받아들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저에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수십 번을 얘기했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자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시댁에선 제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예 듣지도 않고 은근 압박을 주면서 제 탓을 하니 제 마음도 점점 썩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5년이 지나면서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흰 불임 클리닉을 방문하게 됐고 그곳에서 남편과 저 모두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정자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유형이라 시험관도 성공률이 정말 낮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고서 남편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은 갑작스럽게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명절날이었는데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친척분께서 저희에게 아이는 언제 갔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시모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말이 참 웃겼습니다. 아니, 근데 종수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는 거야? 벌써 결혼한 지 5년도 지났는데, 이제좀 슬슬 아이 가질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뭐 다들 늦게 애를 낳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낳아야지. 안 그래? 아유, 종수는 그 뭐냐. 요즘 그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 있지? 그 띵크. 그래, 딩크 한다잖아. 애 낳으면 뭐해?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자식 걱정만 하는데. 요새 애들은 아주 그냥 똑똑하다니까. 뭐? 딩크? 아니, 언제부터? 종수 아이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뭐 어디 병원 알아본다 어쩐다 한 거 아니었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우리 며느리 몸이 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였지. 얘네들은 애 안 낳고 부부끼리 알콩달콩 산대. 난 그저 우리 아들 며느리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은근히 손주를 언제 낳냐며 압박하던 시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이렇게 싹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요. 그래도 그때부턴 시모의 간섭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오시던 것도 뚝 끊기고 가끔씩 시댁에 가서 얼굴을 보면 제 손을 잡으며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시모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좀 고민이긴 했습니다. 솔직히 제 아이를 안 낳고 살 거란 생각은 없었거든요. 결혼을 한다면 당연하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산다고 생각했던 터라 가능성은 낮지만 시험관이라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도전은 해봤는데 참 이게 많이 힘들더군요. 애초에 시험관 가능성도 낮기도 했고 상황이 많이 희박하다 보니 결국엔 시험관도 포기하게 됐어요. 전 혹여나 남편이 충격받을까 싶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시험관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는 게 어때?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 정말? 여보 꼭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뭐 당신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괜찮아. 대신 우리 둘이서 평생 이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전 남편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워낙 자기 문제에 충격이 심했고 그때 이후로부터 남편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위축되더라고요. 남편의 무정자증 사실은 양가 부모님들만 알고 계셨고 다른 곳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저한테 죄책감에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정말 좋은 일이 생기게 됐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와 남편을 불러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전부터 남편이 침울해 있는 걸 아셨던 아빠가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주겠다며 그렇게 초대를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밥을 먹으며 아빤 남편에게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요즘 일은 좀 어떤가? 도연이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촬영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래, 일은 할 만한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키워서 따로 사진가 차릴 목표로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 내가 그래서 자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내에 하나 있는 건물 있지 않은가? 거기 상가 하나가 비어 있어서 그냥 비워두긴 좀 그렇고 자네가 한번 거기서 사진관을 열어보는 건 어떤가? 네? 아버님, 제가요? 저와 남편 모두 너무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는 허허 웃으며 남편한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자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거야? 자네도 자네 일을 해봐야지. 안 그런가? 다른 거 몰라도 자네가 재능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네. 그러니 한번 해보게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진관을 열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전에도 사진 촬영을 많이 했었고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사진관을 차리고 나서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떤 촬영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웨딩 촬영도 하고 아이 돌사진 촬영도 하고 가족 사진을 찍거나 심지어 기업 홍보물도 찍었었죠.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하다 보니 남편의 사진관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그 친구였답니다. 그 친구는 사진 영상학과를 나와서 타지에 있는 다른 사진관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바쁘다 보니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그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친구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군요. 주연아, 너 무슨 일 있어? 살도 엄청 빠지고 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 말도 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잘 풀릴라 치면 사고가 터지고 또 잘 풀리려고 하면 사건이 터지고 말이야. 이번에도 있지. 사진가 망해서 문 닫았어. 아, 몇 달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더니 아이 문 닫고 잠수 타버려서 지금 난리야.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진짜? 아니 무슨 그런 곳이 다 있대. 그럼 다른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알아보고 있긴 한데 평생 사진만 찍었던 날 어디서 뽑아주겠어. 다른 일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쪽 분야를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많지가 않네. 그냥 답답해서 네 얼굴에다 볼까 싶어서 왔지. 내가 어디다가 이 고민을 털어놓겠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며 얘기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남편이 직원을 구한다는 거였죠. 얼마 전부터 일이 좀 많아져 직원을 새로 뽑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마침 그게 딱 생각나서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여보 그때 직원 새로 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직도 구하고 있는 거야? 구하고 있지. 근데 왜? 당신 그럼 주연이 어때? 왜 내 친구 이주연 있잖아. 이번에 사진관이 폐업을 했대. 그래서 취업할 곳을 찾고 있는데 당신 생각이 딱 나지 뭐야. 주연이 오랫동안 사진관에서 일해서 일 잘할 거야. 아, 그래? 그럼 한번 사진관으로 오시라고 해. 그래도 얼굴 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해야지. 진짜지? 나 그럼 주연이한테 바로 얘기한다. 일단 다른 사람 받지 말어. 그렇게 그 다음날 제 친구는 바로 남편의 사진관으로 향하게 됐고 그 후로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겐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거기다 믿을 수 있는 친한 친구니 남편에게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종종 촬영이 늦게 끝날 때면 간식을 싸서 사진관에 찾아가기도 했었네요. 그러면 셋이서 정말 간식을 먹으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에 작업물 보정이 끝나고서 남편이 저랑 친구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둘이서 혹시 사진 정식으로 찍어본 적 있어? 뭐 스티커 사진 이런 거 말고 요즘은 우정 사진 많이들 찍던데 둘은 그런 적 있나? 아니, 그렇게는 안 찍어봤지. 왜? 한번 찍어주려고? 어, 두 사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 내가 이참에 한번 찍어줄게. 이래봬도 유명한 모델이랑 화보 촬영도 한 사람이라고. 제대로 한번 찍어볼 테니까 당신이랑 주현 씨랑 한번 서봐.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우정 사진을 제대로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가까이 살지, 남편도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지. 정말 전 아무 걱정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점점 일이 바빠지면서 나중엔 지방으로 멀리 며칠씩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낀일 걸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항상 친구가 제 마음을 달래주곤 하더라고요. 도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장님 옆에서 잘 보필할 테니까. 너 나 알지? 일 처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거. 얼른 사진 찍고 2박 3일 걸릴 거 1박 2일로 끝내서 올게.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 지연이 네가 같이 가니까 그나마 내 마음이 놓인다. 아이, 저 사람 맨날 일하러 가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굶기가 일순데 둘이서 맛있는 거 배부르게 잘 챙겨 먹어. 알겠지? 그래, 내가 사장님 안 굶게 매 끼니 잘 챙길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전 정말 친구를 믿었기에 두 사람만 가는 출장길도 혹시나 하는 사건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요. 오히려 남편이 일에 몰두하면 자주 굶다 보니 건강이 상할까 그런 걱정은 해본 적이 많았죠. 그 정도로 전 제 친구를 오로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보였던 건 친구가 남편의 사진관에 취업하고 한 1년이 가까울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일이 좀 일찍 끝나 서프라이즈로 간식을 사 남편의 사진관으로 향했었죠. 그런데 사진관 문을 딱 여는 순간 두 사람이 갑자기 후다닥거리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뭐야? 뭐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후다닥 움직여? 어? 아, 여보, 말이라도 하고 오지.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놀라서 그랬지.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로 왔어? 어? 아니, 일이 일찍 끝나서 회사에서 좀 일찍 가보라고 하길래 온 건데, 근데 무슨 작업을 하길래 그렇게 화들짝 놀라?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건 뭐야? 와, 우리 먹으라고 간식 사온 거야? 주연아, 얼른 와. 아, 간식 사왔네.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그런데 남편의 호칭도 어느 순간 바뀌었더라고요.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은 당황해 친구에게 안 하던 호칭까지 쓰는 겁니다. 주연이? 당신 언제부터 주연이라고 불렀어? 어? 아, 내가 그랬나? 아이 참, 나도 놀라가지고. 주연 씨, 얼른 와요.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한테 하듯이 했네. 당신하고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편했었나 봐. 미안. 좀 찝찝하긴 했지만 친구와 남편 모두 하하 웃으며 넘어가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종종 절 보며 제 친구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친구와 통화하는 걸 저한테 숨기기도 했었죠. 심지어 그 친구랑 셋이 볼 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턴 친구가 절 만나는 걸 피하는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전 그 친구와 따로 만나 술 한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날따라 엄청 술주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강도연, 난 네가 참 부럽다. 잘 사는 부모의 잘난 남편에 얼마나 부럽냐? 너 행복하지? 난 돈 한 푼 없어서 남자친구랑 결혼도 못하는데. 야, 내가 뭐가 부러워. 나도 이 가정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남편하고 사이 안 좋잖아? 그럼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겠니? 우리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내가 많이 노력하는 중이라니까. 너 그럼 네 남편이 진짜 잘못해도 이혼 안 할 거야? 이혼? 야, 이혼을 왜 해? 아주 평생 꼬투리 잡아서 괴롭힐 거야. 이혼은 무슨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야 의리지. 그땐 그 말이 친구에게 크게 와닿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그때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친구의 말에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친구는 저를 더 많이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라도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따로 만나자고 해도 차일필 미루기만 하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처음엔 친구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자꾸 피했나 생각을 했어요. 야, 이주연, 너 일 그만두려고 하니까 나한테 미안해서 전화도 안 했던 거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일을 그만두는 건데? 어? 그게 좀 사정이 생겨서.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내일 시간 되니? 내가 할 말도 있고 말이야. 할 말? 뭔데? 지금 해. 무슨 내일까지 기다려. 전화로 할 말은 아니고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하자.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진짜로 그 친구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다음날 친구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 나가보니 친구가 차를 가지고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전 바로 친구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요. 친구는 가는 내내 별말을 하지 않고 운전만 하더니 한적한 공원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무슨 작은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뭐야? 이게 도대체, 너 설마 임신했니? 어, 나 임신했어. 야, 그럼 너 임신해서 일 그만두는 거야? 남자친구는 이거 알고 있고? 와, 이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뭐 어찌하나? 아무튼 좋아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이해 아빠, 내 남자친구 아니야. 뭐라고? 전 친구의 얘기에 정말 병화가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는 2년 정도 연애라는 남자친구가 있긴 했었거든요. 지역이 멀어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나는구나 싶었는데 다른 남자 아이라고 말하니 진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더니 친구가 더 이상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 혹시 네 남편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 그럼 우리 남편은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나한테 별 얘기 안 했었는데? 진짜 내가 이래서 널 찾아온 거야. 실은 이 아이 네 남편 애야. 뭐라고? 우리 남편 애라고? 그래, 나 사실 네 남편하고 만났어. 너한테 얘기하라고 말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야. 내가 말하려고. 그렇지만 나 네가 좀 깰 생각 없어. 대신 이 아이는 지킬 거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억만 줘. 너도 네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 내가 살아줘 줄 테니까 애 양육비만 챙겨줘. 그것만 챙겨주면 나 없던 사람처럼 사라질게. 전 친구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제 평생 누구보다 믿었던 친구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초음파 사진만 보고 있으니 친구는 자신과 남편이 만난 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못 믿는 것 같았는지 친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참 웃기게도 두 사람은 이미 불륜을 저지른 지 몇 달이나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방에 촬영 간다고 하고서 하루에 딜레이 돼서 다음날 올라왔던 때 있지? 그때도 우리 그냥 촬영한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야. 거기서 이 아이 생긴 거고. 내가 그래도 너랑 친하게 지내던 옛 우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네 남편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라던지. 솔직히 나도 네 남편 뺏을 생각 없어. 근데 아이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 양육비만 챙겨줘. 너희 집 그럴 능력 있잖아. 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 근데 내 생활은 팍팍하고 내가 믿을 곳은 너밖에 없는데 그럼 똥 밟았다고 생각해. 어떻게 할래? 너희 집에서 이 사실 알면 네 부모님 아마 쓰러지실 텐데 감당 가능하겠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협박까지 하던 절친은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오빠도 해외에 나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저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고 있었고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절친은 제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한 거였죠. 제가 남편과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친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 쓴웃음을 지으며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할 얘긴 다 끝났니? 알았어.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 5억이라고?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대신 나 오래 못 기다리니까 일찍 답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선 전 친구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이 친구는 모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짓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답변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의 대반전이 시작됐죠. 전 친구를 만나고서 친구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보고 우리 할 말 많을 텐데 차차 얘기해보자고. 이게 뭐야? 그렇게 건넨 서류를 보더니 친구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뭐야? 사기? 나 고소했어? 어떻게 날 고소를 해?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내 남편 무정자증이거든? 근데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해? 뭐 임신? 5년 넘게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던 임신이 널 만났다고 한 방에 되냐? 지금 누굴 가지고 협박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정자증이라니. 너한테 문제 있어서 아이 안 생긴 거 아니야? 그놈이 그러든? 나더러 문제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그놈이 그러더냐고. 참, 너도 참 너다. 확인도 안 된 사실을 홀라당 믿었던 거니? 그래, 내 남편 너 가져. 나 이제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양육비도 내 남편한테 받든가 말든가. 뭐 친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니들 둘이서 쿵짝 맞췄던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협박하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야, 도연아, 너 진짜 이거 사실이야? 거짓말 아니고 너 진짜 사실이냐고. 제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하는 친구를 보며 전 검사 결과서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걸 보고서 친구는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때 제가 전에 남편 문제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던 게 진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땐 남편이 많이 충격받기도 했고 내 일도 아니고 남편 일이니 쉽게 말하질 못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걸 이때 느끼게 되었네요. 봤지? 내 남편 씨 없는 수박이야. 그런 놈이랑 뭐? 애를 가져? 참,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다 줬나 보네. 하룻밤으로 그렇게 애를 갖다니 대단한 인연인가 봐. 그래, 그럼 그 인연 내가 귀하게 여겨서 내 남편 줄게. 대신 그 대가는 치러야지. 고소장 보이지? 협박한 거 고소 취하 안 할 거니까 알아서 잘 해결해봐. 아참, 그리고 나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 소송도 할 거거든? 어디 그것도 잘 준비해보고. 도연아.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그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너 내 사정 알잖아. 빚더미 홀로 사는 아빠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어서 그랬어. 어? 나 딱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네 앞에 아예 다시는 안 나타날게. 주연아, 난 너 끝까지 믿었어. 조금 이상해 보였던 너랑 내 남편도 설마 하면서도 끝까지 믿었다고. 그런데 그런 나한테 너 똥을 던져? 넌 그냥 용서하는 걸로 안 되겠다. 평생을 널 믿어준 친구 이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하니? 보아하니 네 남친이랑 짜고 친 고스톱 같은데 어디 한번 잘 해결해봐. 그렇게 전
친구에게 한 방 먹이고서 뒤돌아 나왔습니다. 나오는 내내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 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적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길로 전 바로 남편의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아니, 난 싫다고 그랬는데 딱 한 번이야, 한 번. 그전엔 이런 일 하나도 없었어. 여보, 나 좀 믿어줘. 나 정말 딱 한 번이었다고. 그 애도 내 아닌 거 당신이 잘 알잖아. 나 임신 안 된다는 거 시험관을 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겠어? 어? 야, 딱 한 번 한 게 아니니? 참 웃긴다. 니들 지저분한 짓은 죄다 저질러 놓고선 이제와 용서해달라고? 각오하고 저지른 거 아니었어? 그래, 니들 뜻대로 해줄게. 넌 나랑 헤어지고 쟤도 그 책임지게 될 거야. 여보, 왜 그래? 아니, 그때 지방에 갔을 때 술 마시고 그냥 딱 한 번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술김에? 술김에 참 많은 일을 하셨네.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번잡스러운 일이 많지 않아? 누가 실수로 한 방에 들어가고 누가 실수로 같이 잠을 자. 니들은 그걸 실수라고 하니? 됐고, 당신도 도저히 용서 못해. 당장 이혼해. 여보, 왜 그래?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뚜벅뚜벅 남편에게 걸어가더니 바로 남편의 뒷덜미를 잡아채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봤더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아빠였거든요. 키 185cm인 아빠는 그대로 남편의 뒷덜미를 잡아 끌고 가더니 사진관 밖으로 뚝 던져버리셨어요. 그러고서 남편을 향해 크게 분노하셨죠. 이 자식이 잘 살라고 사진관까지 차려줬더니만 이딴 식으로 우리 딸을 배신해? 배은망덕을 해도 유분수지. 썩 꺼져 이놈아. 네 딸이 내 딸 옆에 있을 자격도 없어.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저도 당했어요. 저도 당한 거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일부러 술 먹이고 그래서 당한 겁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뭐, 억울? 내 딸이 그런 것도 안 알아봤을 것 같아? 어찌됐건 넘어가 네 잘못도 있지.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아빤 남편의 신발까지 밖으로 내던지며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그런 아빠의 발을 부여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여기 제 사업장입니다. 이거 다 제가 다 이룬 거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네가 이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사진관을 시작하게 됐는데 은혜를 이따구로 갚는 사람이랑은 도저히 함께하지 못해. 어디서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만들어? 내가 네 놈의 자식 앞으로 어떻게 되나 두고 볼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결국 아빠의 부르렁에 남편은 겨우 신발만 챙겨 신고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전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폭풍같이 몰아친 이 사건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의지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그 배신에 가담한 사람이 남편이란 사실도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절 믿고 응원해주는 부모님께 이런 큰 상처를 드리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웠고요. 아빤 그런 절 안아주시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도연아, 엄마랑 아빤 네가 끝까지 힘든 일도 다 참으면서 가정을 지키길 바라는 게 아니다. 네 행복을 찾길 바란 거야.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 걸 굳이 힘겹게 참으면서까지 네 가정 지키는 거 바란 적 없다. 그러니 엄마 아빠 걱정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아빠하고 엄마 늘 네 편이야. 그때 해주신 아빠의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 친정으로 짐을 챙겨 들어가게 됐고 정말 며칠을 펑펑 울고 마음 아파하며 제 마음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에 찾아와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쭉 친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누군가가 봤다면 그 모습이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제 입장, 아니 저희 가족들 입장에선 그저 꼼수처럼 보였죠. 지금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사진관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게 됐으니 위기라고 생각해 저러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아빠가 남편 상황도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심지어 무료로 상가 공간을 쓰게 한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생각을 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죠. 밤낮으로 빌고 또 비는 남편을 보며 사실 처음엔 서로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는 남편을 보며 결국 전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는 걸 알자마자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사실 자신의 아들이 잘못한 일이니 뭐 미안하다는 말 아니면 하다못해 절 설득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종수랑 이혼하려고 한다며? 넌 어떻게 그런 큰일을 시댁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니? 집까지 나갔다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는 이유도 아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예전엔 첩도 만들고 첩에 첩도 만들고 그랬어 얘.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티가 안 나는 것뿐이지. 알게 모르게 다들 뒤에선 그러는 게 일반적인 거다. 그나마 종수나 되니까 너랑 처가 압박이 삐뚤어지지 않고 가정 지키고 있었던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안에서 오죽 종수 스트레스 받게 했니? 그깟 사진관 하나 해줬다고 얼마나 유세였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 여자는 다 끝났다며. 근데 왜 이혼을 해? 이혼을 하긴. 뭐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 사진관 차려줬을 땐 처가에 잘하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시네요. 그럼 그렇게 잘난 아들 잘 끼고 사세요. 전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끝까지 자기 아들만 두둔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니 아주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한 번 실수라고 해명하는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 그럴 수 있다는 시모나 어쩜 이렇게 본인들 생각만 하는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저와 남편은 헤어지게 됐고 절친이었던 그 애는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다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면서 위자료까지 지불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 친구는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연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다시 네 앞에 안 나타날게. 내가 정말 반성하면서 지낼게. 그래도 우리 친구잖아. 벌금형 받은 것도 모자라 상간녀 딱지까지 붙으면 나 진짜 결혼도 못해. 나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너 정말 내 인생 망가뜨릴 작정이야? 너 진짜 친구한테 이럴 거야? 친구? 넌 그럼 날 친구로 생각해서 그딴 짓을 했니? 참 뻔뻔하다 정말. 그나마 예정 생각해서 여기서 그친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친구 어쩌고 그러면? 상간녀 소송한 판결문 네가 결혼하고 나중에 취업하고 아니면 그 뒤에 어딜 가든지 내가 들고 쫓아갈 거니까. 도연아, 왜 그래? 나 거진 거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딨다고.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나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서 그래. 내 사정 네가 뻔히 잘 알잖아. 그래, 네 사정 내가 뻔히 다 알아서 난 너한테 일이고 백이고 다 주려고 했어. 그런 날 먼저 버린 건 너야.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야지. 넌 할 말 없으니까 끊는다. 도연아, 도연아. 그렇게 전 마지막으로
절친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 완전히 저희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참 웃기게도 친구가 임신했다던 그 아이는 저희 남편 아이가 아니고 본인 남자친구의 아이더라고요. 수사 결과 자기 남자친구랑 서로 짜서 저희 남편을 이용해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 남편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이용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니 친구는 남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됐고 혼자 벌금형에 위자료까지 내뱉게 된 거였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으니 이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 한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제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오빠가 사는 나라에 가서 한동안 지내다 오기도 했고요. 그동안은 부모님도 절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니 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정도 지나고 나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 시간 동안 저도 저희 가족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말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해외에 좀 오래 나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낯익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뭔가에서 받았더니만 전 남편은 제가 받자마자 우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도연아, 너 맞지? 드디어 전화 받는구나.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뭐야, 왜 전화했어?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 줬는지 이제 알았어. 다시 사진관 취업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벌써 퍼져서 취업도 안 되더라. 아버님이 이렇게 컸구나 싶더라고. 이제야 지방의 작은 사진관에 취직해서 이 소식 전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밥 한 끼라도 먹으면 안 될까? 내가 네 얼굴 보고 밥이 넘어가겠니? 어디서 밥을 먹재? 네 소식 듣고 싶어서 전화 받은 거 아니고 다시 내 전화에 네 번호 찍히게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양심 있으면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았어야지. 네 번호 찍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참 웃기게도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 다른 사진관에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났던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사진사가 직원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까지 당했다는데 어느 사진관에서 안심을 하고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 소문이 나버리니 여기저기 취직도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이젠 지방 작은 곳에서 일한다던데 전 남편 말론 자긴 반성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정말로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로 부디 다른 사람 뒤통수를 또 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결국 사람을 배신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친구는 평생 의지하던 절친과 절교했을 뿐 아니라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도 헤어지고 벌금에 상간녀 꼬리표까지 달고 살게 됐고 전 남편은 누리던 모든 걸 잃게 됐으니까요. 이 모든 게 본인들 손으로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지금 다시 취직을 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주변에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아직까진 결혼은 다시 하고 싶진 않네요. 대신 저희 부모님과 멀리 사는 오빠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끝으로 이젠 이 사건은 깔끔하게 잊고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간간히 떠올랐던 충격적인 그때의 일들이 이젠 제 발목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여기 사연들을 들을 때 종종 드는 생각이 세상 참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내가 정을 다하고 배려를 해도
배신할 사람은 결국 배신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오로지 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부디 그 사람과 인연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